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지금 콩자갈님의 발제에서 너무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량 생산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를 얘기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박람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거단지에 대한 이렇게 표본 주택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대량 생산 주택의 개념은 어떤 거였냐면 그 뭐 프리패브릭이라던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 조립을 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집, 뭐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퀄리티, 뭐 단열, 방수에 대한 문제, 뭐 적어도 따뜻하고 물은 안 새고 이제 그런 이런 집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당시에 건축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그 정도로밖에 논의를 못 한다면 절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다 해결돼 있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현재 자본주의의 다이나믹스 위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그게 혁명을 피하는 길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자장님의 말씀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모두 혁명을 하지 못할 거예요. 혁명을 하지 못할 거고 그냥 다만 그 임계점을 바라면서 개미처럼 일하다가 임계점이 오면 그때 정말 그 권력 관계가 다 청산될까? 아니면 새로운 권력 관계가 만들어질까? 아니요, 판이 흔들어질 때 그 권력 관계 위에 올라서려고 올라서려고 애쓰겠죠. 근데 너무 먼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거야.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네. 고르비즈가 맞는 것 같아요. 왜? 혁명을 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혁명을 피하죠. 혁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사실. 어차피 자본주의는 못 바꾸니까. 적당히 빵과 적당히 괜찮은 집들을 둬서 그러니까 그 토대에서 얘들을 최대한 그쵸, 사무직들로 막 다 바꾸고 안 좋은 집들을 다 그냥 막 그 계획안들 보면은 구도심을 다 날려버리고 아파트를 팍팍팍 받잖아요. 얘들이 적당히 정말 벼랑 끝에 속에서. 몰려서 물지는 못하게 계속 치즈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혁명은 피했지, 건축이. 혁명은 피했다. 근데 결국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을 피하긴 피했는데 이 암울해지고 있어요. 이 고르비제의 마지막 문장은 네. 권력자들을 위해서 주어졌을 때 그래 그럼 되겠네. 그러면은 노동자들도 한 이 정도까지는 살게 해줘야지. 그걸 주면은 일단은 잠재워지고. 그러면은 꼬르비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네요. 권력자에게 그렇게 아첨해서. 해서 대량 생산 주택이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렇게 큰 불만은 갖지 않고 어느 정도는 꾸미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그럭저럭 반항은 하지 않고 일단 살아가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전에 무슨 그게 삼성 핸드폰 광고였나,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젊은 여자가 자기 첫 자취방이 생긴 거죠. 이제 막 거기서 막 벽에 페인트 칠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파티하고 이런 겁나 작은 집인데 엄청 다 행복한 척하면서 막 사진 찍어요. 근데 난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막 속이 지칠리는데 쥐똥만한 집에서 뭔 저런 파티를 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막 그 창문 보면 말도 안, 창틀이 진짜 얇아요. 말도 안 되는 집이지. 그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생산해내면서 너네 작은 집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계속 심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좀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발제는 이 주택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아마 콩자갈님의 발제는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주택에서 이런 기술을 더 넣어서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네, 약간 건축적인 제한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지금 자장님과 저는 네. 계속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문제 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고 다른 길이 있나? 라고 글쎄요. 생각했을 때 대량 생산 주택이 더 이상 주택의 생산이 문제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주택 자체가 더 이상 살기 위한 기계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살기 위한 기계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고 주택의 대량 생산도 살기 위한 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방 도시와 서울 안에서도 어떤 지역구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그 자본의 투자와 그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잠깐 끌어올렸다가 내려가는 그 대상으로 그냥 네. 그 자본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말아지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사실 주택의 총 공급량보다 총 공급량의 실제 수용량보다 훨씬 넘어서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 대량 생산 자체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시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지금 그쵸,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쩌면 대량 생산 주택의 대량 생산이 문제라기보다는 대량 생산 네. 주택이 지금 놓여 있는 이 현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논의를 하면서 대량 생산된 주택들이 지금 자본의 매체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결국 자본주의 흐름에서 더 이상 그게 매력적인 제야가 아니라서 지금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대량 생산 주택이 문제인데 이게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고 뭐 꼬르비제가 이런 주택으로 해서 하얀색 면이 생기고 이 하얀색 면이 굉장히 우리의 정서를 피폐시킨다 이런 식으로 꼬르비제를 비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꼬르비제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확하게 피를 보는 것을 피하는 길을 자기는 택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을 마련해주는 건축가라는 존재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가 정말 급진적인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가 되지 않고 건축가로서 시대를 산다면 고르비제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 말고는 그냥 소극적인 건축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혁명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결책은 건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하지만 그 혁명이 정말 본질적인 혁명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 그것 또한- 시기에 나라는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내 얘기한 순서겠네요. 꼬르비제가 이렇게 네. 건축을 통해서 혁명을 피할 수 있다라고 쓴 문장이 저는 다르게 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건축을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쓰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전쟁이라는 거는 되게 글로벌한 스케일에서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그 한정된 자본 안에서 그 논리가 지속됐을 때 생겨나는 빈부격차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 혁명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저는 그게 전쟁으로 발발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두 번의 전쟁을 겪은 꼬르비제가 전쟁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주택 뭐 살기 위한 기계들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집에서 병 걸려 죽는 사람은 없이 네. 그러니까 막 해를 못 보는 사람은 없이 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해피한 삶을 살게 되면 전쟁을 좀 덜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네. 식의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똑같이 얘기하자면 요즘에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느끼는데 건축계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막 혁명적인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들이
슬슬 전쟁과 파괴로 일어날 때가 슬슬 저는 그 임계점이 먼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일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주제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건 패치워크인 거죠. 그냥 짜집기 해서 터져 있는데 좀 보수하고.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홍자갈님의 뭐 질문이랑도 좀 그러니까 질문 방향 좀 틀어보고 싶은 건데 현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꼬르비제처럼 이렇게 거대한 안을 그린다면 어떤 걸 그려볼 수 있을까? 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유효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대한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 상황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돼서 폐허에 어떤 도시를 지고 우리 싶은지. 폐허로 만들고 통일돼요. 아니 뭐 근데 애초에 북한의 땅이 그렇게 개발되어 땅이 있진 많이 않잖아요. 있으니까요. 그 정말 그 사실 전쟁 상황을 가정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리고 건축가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대량의 거대한 도시 계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사실 지금 평양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꾸르비제적인 도시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고 네. 그 안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다른 도시에 엄청 커다랗게 개발을 해가지고 뭐 신도시를 짓는다? 이것은 똑같이 그 북한 땅을 기회로 부동산을 하려는 맞습니다. 움직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약하게나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차장님의 경우에는 all at once,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이렇게 계획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백사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거기를 잘라서 많은 건축가들한테 설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직 사실 검증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좋을까? 왜 그랬을 때 이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류의 그러니까 저는 크게 계획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회 같은 건 있다고 봐요. 뭐 사실 도시를 계획하면서 실제로 뭐 상하수도, 뭐 도로, 그다음에 뭐 도로의 조경,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야간의 조명 같은 것들까지 실제로 같이 계획해서 들어가면서 어떤 범죄율의 문제나 뭐 질병 관리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지금 주택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얘를 한 번에 어레건스로 계획을 했을 때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라고 한번 제안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 씨가 떠오르는데 뭐시? 중심 없이 개발했던 모 씨가 떠오르는데 중심 없이? 어디지? 세종시 말하는 거죠. 네. 환형 도시잖아요. 환영 도시죠. 환영 도시로 만들어서 중심 시가지가 없고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에 딸려 있는 상가들이 그 환형으로, 그러니까 환형이니까 위계가 없죠. 그 위계가 없는 그 상태로 쭉 계속 있어요. 계속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밑에 상가들, 조금 중심형 상가들 몇 군데 다 흩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다중심 도시라고 하죠. 다중심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싫다? 좋다? 싫어요. 싫어. 왜요? 왜냐면 전 자본주의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설명 좀.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물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스펙타클이 없는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저는 약간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도시를 봐요. 그렇죠. 근데 개별적인 개인들은 딱히 그렇게 막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는, 건축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시켜 버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또 그게 생겨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도시가 이런 게 안 좋고 저런 게 좋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누군가는 좋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의 한 도시인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신규 도시를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다가 사람을 채운다. 일단 거기 안에서의 사람을 채우는 그 과정부터가 굉장히 많은 그 동일한 문제를 겪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본 자본의 투입을 하는 격차를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 도시를 네. 만듦으로 인해서. 음.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옛날에 보이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건축은 너무 왜 내 옛날 얘기해? 옛날 얘기인가? 네, 옛날에 뭐라고 뭐 하셨죠? 하세요. 건축은 너무 다루기가 너무 크다. 근데 저는 도시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도시는 너무 다루기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자본의 단위가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자본의 단위가 커지면 그 사업은 필연적으로 진행돼 버려요. 근데 그 앞에다가 대고 우리가 도시는 너무 커 이렇게 말하고 그 바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또 다른 무책임함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진보 정당 들어오고 이러면서는 이런 걸 뭐 좀 쪼개서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뭐 쪼개서 개발했을 때 뭐 좋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전체 도시를 새로 만드는 기획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근데 예전에 저는 보이러님이 도시계획 시간에 도시에 대해서 뭔가 한다고 네 하면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토론 자리에서 하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 같으면은 없앨 것 같아요. 블럭을 없애요. 블럭을 없애버려요. 이게 꼬르비지에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서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자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지금 이게 밀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요런 데는 막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어. 이분들이 나중에 뭐 재개발 아파트가 안 돼. 그러면은 이 작은 땅에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작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원룸들이 다 이렇게 다시 생겨나는 이 작은 이 땅의 이 용적률에 이 건폐율에 어떻게든 우겨 맞춘 이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 옛날 도시의 조직의 뭔가를 지키고 그걸 재생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그냥 이걸 합쳐서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아파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총합된 뭔가 네. 아니면은 아예 이 블럭 자체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날려요.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더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꼬르비지에가 했던 거에 작은 버전인 거죠. 조금씩 꼬르비제 도시를 닮아간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렇다고 꼬르비지에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언제까지 건물 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또 그 사람의 자손이 뭔가 그 땅에 가서 무슨 짓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 믿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인구에 맞춰서 뭘 줄이고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더 나은 단지의 개발. 네, 맞습니다. 더 나은 단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개별 필지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여 사는 게 자본주의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그 블록 이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랑 결합이 되는데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자본가들한테 돈이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일단은 잠깐 접어놓고 네. 그렇게 많은 건축가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파트와 일반 주거 건물 사이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 규모를 아파트처럼 생각해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네. 뭐 1층, 2층에는 상가를 주고 3, 4, 5층을 되게 예쁘게 잘 꾸며서 뭐 한 7세대, 8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로.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도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뭐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제랑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에서 저는 생산하는 시설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졸업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네. 그러니까 부의 창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네, 좋습니다. 이런 논쟁. 생각해 봤을 때 주택을 짓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방 도시에 그 투기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막 그게 뭐 서울 사람들 자본이다 뭐 이런 거가 싫은 게 아니라 도시가 회생하려면 도시가 생산할 수 있는 뭔가 도시가 생산 수단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주로 자본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지방에서 땡겨와서 이걸로 어떤 일들을 만들고 이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 지자체의 재정이 그러니까 서울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지어 올렸을 때 얘네들을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던 자본들이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여기 어떤 사무행위, 뭐 업무, 생산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퀄리티를 뭘로 측정할 거냐. 모두가 적당한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 도시는 좋은 도시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제가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취직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얘네들이 일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뭘 하시죠? 다들 공기업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중간에 있는 상태죠. 근데 나이도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지금 저희 나이가 30 즈음이잖아요. 서른쯤에. 30대 이제. 근데 이 나이에 사실 지방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어떤 자기 꿈을 쫓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방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도시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네가 도시를 그릴 때 뭘 그릴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막 체계적으로 주장하기는 힘든데 저는 막 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떤 생산 시설을 도시에 계획하고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산 시설을 저희가 정할 수 있나요? 건축하는 사람이 정하기는 힘든데 근데 이 담론에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 주택이라는 것이 도시와 결부되어 있고 그게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어떤가요? 그- 아, 주택? 아니요. 그 생산의 시설을 어디에 플랜할 건지 뭐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부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되게 네. 웃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본이 커지고 거기서는 건축가들한테 일을 줘요. 그러니까 이 커진 돈으로 우리는 예전에는 건물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도시를 만들 거야. 너희가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예전에 도시를 계획했는데 다 실패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 입장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건 다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었죠. 예전인가요? 아, 이제는 아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네 자본가들 돈 모았다고 또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너넨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맞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음. 약간 칭얼댐 같은 거지. 네. Eyes which do not see. 그렇죠.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이스 두나스가 그 꼬르비즈도 못 본 게 있는 거죠. 이 자본의 역동성을 네. 자기도 못 본 거야. 그거 어떻게 봐요? 그것까지 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네, 과제였어. 너무 많은 과제입니다. 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건축가들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량적으로 비판하는 거 좋죠. 막 이렇게 도시를 크게 계획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의 덩치가 계속 커지고 그것이 큰 프로젝트를 형성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발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발제는 제가 보일러가 미스 반데로에를 발제를 하려고 하고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미스. 한때 미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셨어.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스 빠였어서 저에게 네. 미스 책도 막 소개해 주시고.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 기억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네, 부담스럽고. 네, 다시 보시면 되죠, 뭐. 네네, 뭐 그런 저희 발제상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리스칸의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라는 그 개념으로 건축의 시작. 네. 이제 그걸 건축의 네, 그만 좀 파세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시설이라는 단어로 건축과 어바니즘에 대한 얘기들을 네. 풀어 나갔다고 한다면 네. 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미스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대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만드는 자가 어떤 태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가,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를 주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재밌는 관전이 되겠네요. 관전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뭐 간략하게 얘기를 덧붙이자면, 일단 크게는 우리가 꼬르비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꼬르비제의 맞습니다. 공간론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꼬르비제가 도시를 봤던 시각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후기에 꼬르비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 정말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말을 엮인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네, 회화도 하셨으니까 할 말 다 했죠. 또 순수주의, 그 퓨리즘이라는 네. 어떤 오장팡 씨와. 그쵸. 그런 문제들, 그런 뭐 굉장히 확장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고, 어떤 시대적인 엘리트로서의 몫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봤던 것들은 결국 그 꼬르비제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가 담고 있는 어떤 근대성, 이게 지금과 과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근대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꼬르비제가 제시했던 그런 주택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문제인가, 네. 이렇게 따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앞에서는 굉장히 한탄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쉐일. 그건 이제 너무 스네일 쉘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건축가가 아닌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개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건축가라는 문제에서 본다면 꼬르비제가 얘기하고 있는 뭐 혁명이냐 건축이냐의 문제에서 꼬르비제가 건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합리성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살만한 집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꼬르비제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보일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주택의 문제가 지금 도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의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이고, 마테 꼬르비제가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공장은 모여야 한다라는 식의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네. 보면서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주택에서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공장, 그 넘어서 도시,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방대해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범위와 영역을 걸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거를 건축만으로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건축가의 몫은 어디일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그 문제를 그렇게 사실은 보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희가 아침 메뉴를 못 정했을 때 누군가는 먼저 시리얼 먹을래?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닌데 나는 오믈렛 먹고 싶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점심시간까지 아무것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던져진 걸 먹어야 되죠. 근데 건축가로서 도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뭐 과거, 뭐 지난 저녁에는 뭘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걸 먹자, 이런 식의 얘기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방송이 그런 쪽에서 뭐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런 걸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송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